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연초부터 대한민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같이 따라와주긴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형님이 먼저 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618포인트까지 66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력이 좀 붙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이슈하고 좀 큰 그림 좀 그려볼 텐데요. 베어링 자산운용의 박종학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의 굵직한 이슈부터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반도체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슈퍼 호황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호황을 좀 증명해 줬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영업이익이 20조 원 달성한 거는 분기별로 사상 최대치인 거고요. 사실 일부 외국계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 HBM에 또 공급을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달 이제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아마 한 1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냐, 아직 진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제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버블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캐펙스가 계속 증가할 거냐, 근데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게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 경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자본 같은 것들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일부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약간은 좀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했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오러클이라든가 XAI 그다음에 메타까지 포함해서 월가하고 이제 파이낸싱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에 관련한 이제 글로벌 패권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누구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네시스 미션이라든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보유해서 이제 한다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패권에서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앞으로 이제 에이전틱 AI나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으로 해서 일부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캐펙스 사이클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런 AI 기업의 주가의 궤적은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버블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캐펙스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AI 기업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AI 버블 논란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나올 건데, 그래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이 캐펙스 경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연초에 가장 큰 시장의 변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린란드 얘기까지 나오고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시장에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작이 된 게 사실은 이제 좀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미쳤던 영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미국이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영향이 없이 반응을 보였고, 금 가격은 살짝 좀 올라간 상황이고, 국제 유가는 당일은 좀 올랐다가 지금 이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패권에 대한 또는 에너지 특히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조정을 위해서 공급 사이드에서 미국이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뭐 좀 지금 베네수엘라 건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네.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거 금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뭐 주택 가격 쪽에 이제 컨트롤하려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국제 유가를 하향 안정화 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상수지의 흑자를 조금 더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도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제 베네수엘라의 향후 이제 국내 정국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전개될지,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뭐 일부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통제되어 나갈 것인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꾸준히 연말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조금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크게 그림을 보면은 뭐 유동성에 대한 공급 네. 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면 유동성 공급 자체가 조금은 뭐 정지를 한다던가 확대하는 게 그래서 상반기 쪽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아닐까 보고 하반기 뒤로 갈수록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굳이 구분한다면 상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서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한 여러 가지가 이제 지난해에도 나왔고 올해도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연말쯤이었나요? 정부가 MSCI 선진국 그 지수 편입 증시와 관련된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데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네. 증시 자금의 수급이 좀 더 안정성을 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연기금이라든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한동안은 이제 우리 증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향이 더 이제 강해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됐을 때는 한 30에서 5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에 따라서 이제 편차는 좀 꽤 있어 보입니다만은 순유입이 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편입하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되고 네.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다음에 한 1, 2년 정도를 워치하게 되는데 대개 뭐 빠르면 1년 후에는 이제 편입된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또 1년 뒤에 직접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빨라도 한 2년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워치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에서 뭐 외환 시장을 24시간 거래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제도들이 잘 정비가 돼서 네. 올해 최소한 워치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증시가 이렇게 수급이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증시의 어떤 질적인 개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당장은 올해는 이제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네. 그거 되고 난 다음에도 1년 또는 2년 정도 걸려야 실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네네. 지수에 편입하는 게 네네. 아니라 들어갈 것 같아라고 신호를 주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네. 조금씩 비중을 높여놓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와치리스트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국내 증시로 자금이 조금씩 유입될 네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통화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이제 연초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대법에서 상호관세 뭐 어떻게 결론하냐 이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연준 의장 교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페드 의장이 이제 곧 바뀌는데 네. 페드의 그 닷플랏 기준으로는 한 번 정도 뭐 인하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연준 의원 간에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으로 이제 쏠려갈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 시장에서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케빈 헤셋이나 케빈 월시 뭐 네. 이 두 분도 뭐 트럼프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즉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뭐 동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페드 의장에 만약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페드 의장에 선임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에서는 좀 벗어나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서 번스라는 그분이 통화정책에 실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잘못해서 뭐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많이 했을 경우에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또 깨질 수 있고 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 외로 이제 통화가 많이 풀렸을 때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경제가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결국 이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2가지 목표가 있는데 고용과 이제 물가인데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4.6% 실업률이 이제 현재 수준이고요. 아마 내일 또 네. 발표가 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는 것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 관세의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사이클을 종료하게 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좀 뭐 예를 들어 잠잠해지고 성장이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 이제 금리 인하를 멈춘다고 하면 뭐 증시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너무 이제 과할 것 같아서 금리 인하 정책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증시에는 상당한 압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지 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포트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네. 네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 수지의 여러 가지 항목을 보게 되면 네. 뭐 일부 이제 개인 투자라든가 국민연금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좀 뭐 환율이 약세로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그 외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고 외환 보유고도 뭐 작년 한 해를 보면 한 120-30억 달러 늘어났고 늘었죠. 네. 뭐 그래서 그 사실은 뭐 긍정적인 면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개인들도 하고 국민연금들도 하고 국민연금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실 원화에 대한 부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해지에 대한 그런 수요는 당연히 좀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해지 또는 전술적인 이유로 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증시 안전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금리 차로 인한 거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대로 올라가기보다는 1,300원대로 하향 안정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올해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전략 좀 제시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 스토리는 계속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성장에 대한 그 기회 뭐 이런 것들에 한 발을 좀 걸쳐서 포트폴리오 내에 이제 그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분산이나 뭐 또 다른 뭐 기회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에 관련되는 그런 뭐 지주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은행, 증권주, 그다음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관심을 많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IT 쪽과 반도체 쪽 많이들 관심 두시고 그리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의 수혜라고 하는 지주사, 은행, 증권주 이런 데들 관심 갖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베어링 자산운용의 박종학 대표하고 오늘은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